김정은 동지께서 다나 동무를 부르십니다. 오늘 밤 10시 최고 존엄의 침실로 오라는 명령이십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그 역겨운 몸뚱아리만 생각해도 소름이 돋고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침실. 그 두 글자가 의미하는 악몽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돈으로 짓밟히거나 몸으로 짓밟히거나 제게 남은 선택은 그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다나였습니다. 평양의 가장 깊은 곳, 지하 50m 39호실 특수 금고가에서 일했던 엘리트의 꽃이었죠. 제가 매일 관리하던 금고 안에는 300만 달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돈은 북한 정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비밀 중의 비밀이었습니다. 새 지폐 냄새 뒤에 숨겨진 선명한 피 냄새. 저는 그 돈의 용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쪽 자유대한민국의 6.25 참전용사 후손들을 찾아내 매수하고 그들의 양심을 더럽혀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김정은의 가장 악랄한 공작 자금이었죠. 저는 맹세했습니다. 돈도 몸도 제 존엄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그들이 가장 아끼는 심장을 이 돈으로 찢어버리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72시간 후 300만 달러는 평양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김정은의 비밀 장부도 함께 증발했죠. 그리고 저 김다나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총력이 저를 쫓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까지도 총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총탄이 박히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꽃이 목숨을 걸고 독재자의 돈을 훔친 이유, 그리고 그 돈이 자유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단 하나의 거짓 없이 공개합니다. 시작 전 얼마나 김정은의 침실로 가는 게 공포였을까요? 최고 존엄의 말이라면 따라야 하는 이 북한의 현실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댓글로 끔찍한 북한, 소름 돋는 김정은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김다나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39호실에 배치된 건 2024년 봄이었습니다. 26살 김일성 종합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하고 당에서 특별히 선발된 엘리트였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최고 권력의 중심에서 일하게 된 딸이 대견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걸요.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어요. 금속과 습기, 그리고 뭔가 더 어두운 것들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게 공포의 냄새라는 걸요. 39호실 특수 금고가. 정식 명칭은 대외경제협력실 산하 특수자금관리과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었죠. 해외 공작 자금, 핵무기 개발 자금, 권력층 뇌물 자금까지 모든 검은 돈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제 상관은 리철성 과장이었어요. 60대 중반의 마른 남자였죠. 언제나 무표정했고 눈빛만으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그가 저를 불렀어요. 다나 동무, 여기서 일하려면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하네. 그의 목소리가 지하 복도에 울렸습니다. 첫째, 본 것을 말하지 마라. 둘째, 들은 것을 기억하지 마라. 셋째,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가 복도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붉은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아나?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리철성 과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규칙을 어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충성의 표정으로요. 일은 단순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현찰을 점검하고 용도에 맞게 분류하고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는 거였죠. 숫자를 기록하고 장부에 암호로 적고 봉인하는 반복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면서 일은 점점 지옥으로 변해갔어요.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300만 달러짜리 대형건을 맡았죠. 유럽 경유 비밀 계좌에서 들어온 돈이었어요. 새 지폐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한 장 한 장 새는 제 손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리철성 과장이 옆에서 말했어요. 이 돈은 특별하네. 남쪽 공작에 쓰일 귀한 자금이지. 남쪽이요? 제가 되묻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25 참전 용사 후손들 찾아내서 포섭하는 거야. 돈 주고 회유하고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지. 그럼 남조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지폐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6.25 전쟁.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피 흘리며 싸운 전쟁이었죠. 남쪽에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고 북쪽에서는 그 자유를 짓밟으려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정권은 그 전쟁의 후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다고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돈을 세고 장부에 기록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 체제가, 이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금고를 점검하면서 돈의 행선지를 몰래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받는지, 무슨 용도인지 모두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5년 8월이었습니다. 제 사촌 오빠가 숙청당했어요. 김성민 오빠는 외교부에서 일하던 총망받는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파견 중 서방 언론을 봤다는 이유로 반당 행위로 몰렸죠. 어느 날 갑자기 평양으로 소환됐고 그 길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연좌제로 묶였어요. 오빠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큰집 식구들은 모두 함경도 산골로 추방됐습니다. 저는 39호실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간신히 살아남았죠. 하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건 너무 참혹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보이부 12특수대 책임자 장철호였습니다. 장철호는 40대 중반의 냉혈한 사나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그의 눈에는 인간미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 같은 존재였죠. 제가 오빠 면회를 신청했을 때 장철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나 동무 가족에 대한 미련은 버리는 게 좋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김성민은 이미 인민의 적이야. 그 누이 동생인 자네도 조심해야 하네. 39호실에서 일한다고 안전한 건 아니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충성을 맹세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철호는 제 머리 위로 손을 얹으며 말했죠. 똑똑한 선택이네. 계속 충성하게. 그럼 자네는 안전할 거야.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역겹고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알았어요. 이 체제 안에서 저는 언제든 짓밟힐 수 있다는 걸요.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잘해도 언제든 숙청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2025년 9월 18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금고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비서실 요원을 마주쳤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김다나 동무? 네, 그렇습니다. 요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최고 존엄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네. 봉투를 뜯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김다나 동무 오늘 밤 10시 집무실 옆 휴게실로 오시오. 단 2줄. 하지만 그 2줄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휴게실. 그곳이 무슨 곳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최고 지도자가 쉬는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젊은 여성 간부들을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도 손이 떨렸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깨물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제가 제 가족이 모두 숙청당할 테니까요. 하지만 가면 제 존엄이, 제 영혼이 짓밟힐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밤 9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지만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이 체제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죽겠다고요. 39호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300만 달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마이크로필름으로 된 비밀 장부였습니다. 그 장부에는 북한 고위 간부들의 비리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누가 얼마를 횡령했고 어떤 공작에 돈이 쓰였고 남한의 누구를 매수할 계획인지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장부가 세상에 공개되면 김정은 정권은 치명타를 입을 거였죠. 밤 9시 30분. 저는 39호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야간 근무자 한 명만 있었고 그마저도 졸고 있었습니다. 금고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3번째에서야 금고 문이 열렸죠. 쇠문이 열리는 소리가 지하 공간에 울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 운명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0만 달러. 가방에 담긴 돈다발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더 소중한 건 그 옆에 있던 작은 금속 케이스였습니다. 마이크로필름. 북한 정권의 모든 비밀이 담긴 그림자 장부였죠. 저는 그걸 손목시계 뒷면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돈가방을 들고 금고를 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깨어난 거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반대편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평양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자유의 별빛처럼 보였죠. 저는 그날 밤 평양을 떠났습니다. 김정은의 침실로 가는 대신 압록강을 향해 달렸어요. 돈가방을 어깨에 메고 손목시계 속 마이크로필름을 꼭 쥐고서요. 그리고 72시간 후 평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0만 달러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갔고 김정은이 책상을 내리쳤다는 소문이 돌았죠. 보위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장철호였어요. 제 사촌 오빠를 숙청했던 그 냉혈한 사나이가 이번에는 저를 쫓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기차에 올라타 있었어요. 북쪽 국경을 향해 달리는 화물 열차였죠. 차창 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기다려, 김정은. 내가 가장 아끼는 비밀을 세상에 폭로해 주마. 그리고 이 더러운 돈은 자유를 위해 쓰이게 만들 거야. 기차 바퀴가 철로를 구르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제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뛰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기다리는 건 죽음일 수도 자유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죽더라도 이 체제의 심장을 찌르고 죽겠다고 말이죠. 기차가 평안북도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화물칸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어둠뿐이었어요. 기름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화물칸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똑똑 소리를 내며 바닥을 적셨고 그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동반자였죠. 가방 속 300만 달러와 손목시계 속 마이크로필름, 이 두 가지가 제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기차는 밤새 북쪽을 향해 달렸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면서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가 잠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기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브레이크 소리가 귀청을 찢었고 화물칸이 크게 흔들리면서 저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멈춘 거지?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칸 수색한다. 보이부 명령이다. 벌써 추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평양에서 불과 6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국경까지 수색망이 펼쳐진 겁니다. 김정은 정권의 정보망이 얼마나 빠르고 치밀한지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군화 소리였어요. 적어도 서너 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물더미 뒤로 몸을 숨겼어요. 낡은 기계 부품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는데 날카로운 쇠붙이가 등을 찔렀지만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화물칸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을 때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수색해라. 구석구석 다 뒤져.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장철호였어요. 제 사촌 오빠를 숙청했던 바로 그 사람, 보이부. 12특수대 책임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이 화물칸 안에 울렸습니다. 그가 직접 나섰다는 건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군화가 바닥을 밟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났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거든요. 손전등 불빛이 화물더미 사이사이를 훑쳤고 마침내 제 얼굴 바로 옆 30cm 지점까지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더 왔으면 저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책임자 동무, 이쪽에 수상한 게 있습니다. 장철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른 화물칸으로 이동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화물칸 반대편으로 기어갔어요. 손바닥에 기름이 묻고 무릎이 까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 압록강을 건너야 한다는 생각만이 저를 움직이게 했죠. 화물칸 천장 가까이에 작은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사람 하나 빠져나갈 정도의 크기였어요. 저는 주변 화물 상자를 쌓아 올라갔고 환기구 뚜껑을 조심스럽게 밀어 올렸습니다. 녹슨 금속이 삐걱 소리를 냈지만 다행히 밖의 수색 소음에 묻혀 들키지 않았어요.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을 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저는 돈가방을 꼭 안고 환기구 밖으로 몸을 빼냈어요. 기차 지붕 위로 나왔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줄기가 검은 실루엣으로 보였고
그 너머 어딘가에 압록강이 있다는 걸 알았죠. 기차 옆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가 바퀴 밑으로 굴렀습니다. 자갈이 온몸을 찔렀고 옷이 찢어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반대편 선로를 지나 철로 옆 풀숲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장철호가 제가 숨어있던 화물칸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을 그때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감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아니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열차 주변을 수색해라. 도망쳤을 가능성이 있다. 김다나는 영리한 여자야. 우리 코앞에서 빠져나갔을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제 행동을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죠. 실제로 그는 제 사촌 오빠를 숙청할 때 저를 여러 번 만났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군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풀숲에 바짝 엎드렸어요. 이슬에 젖은 풀이 얼굴을 스쳤고 젖은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지만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죠. 군인 한 명이 제가 숨은 곳 근처까지 왔습니다. 10m, 5m, 3m,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제발, 제발 지나가 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의 군화가 제 머리 옆 풀을 밟았을 때 저는 이미 체념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쪽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멀리서 다른 군인의 고함이 들렸어요. 제 옆에 있던 군인이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렸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죠. 장철호가 있는 한 절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장철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반경 5km를 봉쇄해. 김다나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여자 혼자서, 그것도 거금을 들고 어디까지 가겠나? 틀림없이 국경으로 향하고 있어. 모든 루트를 차단하라. 그의 말투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저를 잡은 것처럼 제가 손바닥 안에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실제로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국경으로 향하고 있었고 선택지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잡히지 않아, 절대로.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안에 든 마이크로필름만 남한에 전달하면 김정은 정권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 300만 달러도 자유를 위해 쓰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색대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반대편 숲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가시던 불이 옷을 찢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시간을 기다시피 하며 숲을 헤쳤고 마침내 작은 마을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평안북도 국경지대의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집들은 낡았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길은 비포장이었고 마을 전체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죠. 저는 마을 입구 낡은 헛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기서 숨을 고르며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압록강까지는 50km. 하지만 그 50km가 지옥의 길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보이부는 이미 모든 길목을 봉쇄했을 거예요. 검문소마다 제 사진이 돌아가고 있을 것이고 국경 경비대도 최고 경계령을 받았을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압록강을 건널 수 없었죠. 그래서 저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사람을 넘겨주는 밀수꾼들이 국경지대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든 강을 건너게 해준다는 사람들이었죠. 300만 달러 중 일부를 써서라도 압록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저는 마을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으로 가야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자가 일손을 멈추고 저를 훑어봤습니다. 수상쩍은 눈빛이었어요. 그러다가 비웃듯 작게 웃었습니다. 중국? 지금 국경이 어떤 상태인 줄 아나? 보이부가 미쳐 날뛰고 있어. 누군가 큰 건을 치고 도망쳤다는데 혹시 당신? 저는 침착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더 급합니다.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미화로요.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이 스쳤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시오. 아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지금은 위험한 때니까. 그가 저를 골목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 낡은 집 앞에 섰어요.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안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험악한 인상이었고 저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중 한 명이 40대로 보이는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죽 웃었어요. 여자 혼자 국경을 넘겠다고? 급한 일이 있나 보지. 무슨 일인지는 안 물어. 우리는 그저 일만 할 뿐이니까. 네, 급합니다.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뚱뚱한 남자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말했습니다. 압록강까지 데려다 주는데 $10,000. 중국 땅까지 건네주는데 또 $10,000. 총 $20,000야. 미화로. 바가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몇천 달러면 충분한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출발하죠? 오늘 밤 9시에 다시 오시오. 그때 출발하지. 지금은 낮이라 위험해. 저는 돈 $20,000를 건넸습니다. 남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더 어두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밤 9시 저는 약속 장소로 돌아왔어요. 뚱뚱한 남자와 그의 부하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자고. 차가 준비되어 있어. 우리는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렸어요. 어둠 속에서 나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트럭의 헤드라이트만이 앞길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동가방을 꼭 안고 있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 때 트럭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왜 멈춰요? 제가 물었을 때 뚱뚱한 남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생각을 좀 바꿨어요. $20,000로는 부족할 것 같아.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미 돈 받지 않았어요? 받긴 받았지. 하지만 그 가방 안에 더 많은 돈이 있는 거 아니겠어? 여자 혼자서 $20,000만 들고 국경을 넘으려 했을 리 없잖아. 솔직히 말해봐. 얼마나 있어? 부하 2명이 문을 열고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나요. 약속했잖아요. 뚱뚱한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약속? 이 판에 약속이 어디 있어? 게다가 당신 얼굴이 보이부 수배 전단에 나돌고 있더군. 김다나, $300만 훔친 여자. 맞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들켰어요. 완전히 들킨 겁니다. 당신을 보위부에 넘기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보다는 당신이 가진 돈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 남자가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지퍼를 열자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어요.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있었어. 이게 300만 달러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었어요. 이 돈은 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었으니까요. 순간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트럭 조수석에 쇠파이프가 보였어요. 39호실에서 일하면서 저는 호신술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간부들은 모두 기본적인 전투 기술을 익혀야 했죠. 저는 재빨리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의 무릎을 내리쳤습니다. 아!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다른 부하가 덤벼들었지만 저는 파이프로 그의 팔을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 부하도 쓰러졌죠. 뚱뚱한 남자가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총이었어요. 움직이지 마. 한 발만 더 움직이면 쏜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손에 든 쇠파이프를 꽉 쥐고 그를 노려봤어요. 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돈은 누가 챙겨요? 나 죽으면 이 돈의 출처를 아는 사람도 없어져요. 보위부는 당신들까지 의심할 거예요. 남자가 망설였습니다. 제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 짧은 순간 저는 파이프를 던졌습니다. 파이프가 남자의 손을 정확히 맞췄고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재빨리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조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말할 차례네요. 돈 가방 넘기세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밀어줬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뒷걸음질 쳤어요. 차 열쇠도요. 남자가 열쇠를 던졌습니다. 저는 열쇠를 받아 트럭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죠. 뒤에서 남자의 고함이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트럭을 몰았어요. 압록강은 이제 20km 남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길을 몰랐어요. 게다가 브로커들이 보위부에 신고할 게 뻔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트럭을 1시간쯤 몰았을 때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문소였어요. 저는 황급히 트럭을 숲속에 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걸어가야 했어요. 돈가방을 어깨에 메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어요. 발밑이 보이지 않아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새벽 3시쯤 드디어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줄기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강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국경 경비대의 초소가 500m 간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강변을 훑고 있었어요. 어떻게 건너지? 저는 강변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초소와 초소 사이 서치라이트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야 했어요. 1시간을 돌아다닌 끝에 나무들이 우거진 구간을 발견했습니다. 거기는 서치라이트가 제대로 닿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저는 철조망에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철조망은 너무 높았고 가시가 날카로웠어요. 맨손으로는 넘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옷가지를 꺼내 철조망에 걸쳤어요. 그리고 돈가방을 먼저 철조망 너머로 던졌습니다. 가방이 강둑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났죠. 저는 철조망을 기어 올랐습니다. 가시가 손바닥을 찔렀고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옷이 걸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초소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서치라이트가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옷을 찢고 철조망 너머로 뛰어내렸습니다. 강둑에 떨어지면서 어깨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고통이 밀려왔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쏴라!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타타탕! 총알이 제 주변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돈가방을 집어들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9월의 압록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헤엄쳐야 했어요.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탕. 총알이 물을 뚫고 날아왔어요. 한 발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고통이 퍼졌고 따뜻한 피가 차가운 물에 섞였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팔로 돈가방을 꽉 안고 다른 팔로 물을 헤쳤어요. 강은 생각보다 넓었고 물살이 거셌습니다. 몇 번이나 물에 잠길 뻔했지만 그때마다 발버둥 쳤어요.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손이 닿았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강둑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어요. 뒤를 돌아보니 북한 초소에서 서치라이트가 강을 훑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어요. 국경을 넘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자유의 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 걸요. 장철호는 분명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도 저를 쫓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남한까지만 가면 이 돈과 마이크로필름을 자유를 위해 쓸 수 있으니까요.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마이크로필름은 무사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깨의 고통을 참으며 중국 땅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자유를 향해서요.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장철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평양도 김정은도 절대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직원이 저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지키고 싶었던 나라, 제가 돌아가고 싶었던 곳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곧 본국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부르겠습니다. 상처 치료가 필요해 보이네요. 제 어깨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를 지었어요. 옷에 배어있는 피가 그의 눈에 띈 거였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거든요. 1시간 후 의사가 왔어요. 중년의 한국인 남자 의사였는데 친절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새로 봉합해줬습니다. 총알이 스친 자리였지만 뼈는 다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행이었죠. 며칠 푹 쉬시면 나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의사의 따뜻한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위로의 말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50대 남자였는데 신중하고 진지한 인상이었어요. 저는 이 대사관의 영사 김태준입니다. 다나 씨, 먼저 무사히 여기까지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였어요. 감사합니다. 김태준 영사가 책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나 씨가 가져온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그 마이크로필름 말입니다. 국정원에서 직접 담당자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언제 한국으로 갈 수 있나요? 이틀 후 특별기를 보낼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태준 영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아까 대사관 밖에서 다나 씨를 붙잡으려던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북한 보위부 요원이라면 이미 다나 씨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압니다. 장철호는 집요한 사람이에요. 제 사촌 오빠를 숙청할 때도 끝까지 추적했거든요. 그럼 조심해야 합니다. 대사관 안은 안전하지만 밖은 위험합니다. 이틀 동안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어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따뜻한 이불을 덮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처음 느끼는 안전함이었죠. 하지만 잠들기 전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마이크로필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김치와 계란말이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성한 식사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게 자유의 맛이구나. 이게 제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오후에 김태준 영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나 씨, 본국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특별기가 도착할 거예요. 그때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공항까지 가는 길이 위험할 수 있어요. 북한 측에서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요? 대사관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경호원들이 동행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돈 가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300만 달러가 그대로 있었어요. 몇 장은 브로커와 김철수에게 줬지만 대부분은 무사했습니다. 이 돈을 한국에 가져가면 정말로 자유를 위해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가방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다음 날 새벽 갑자기 대사관 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봤어요. 중국 공안 차량 여러 대가 대사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김태준 영사가 급히 제 방으로 왔습니다. 다나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북한 측에서 중국 정부에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다나 씨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송환을 요구한 거예요. 중국이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를 넘겨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사관은 대한민국 영토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가는 길이 문제예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중국 공안이 체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김태준 영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본국에 긴급 연락했습니다.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와 협상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모릅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끝까지 왔는데, 여기서 막힐 수는 없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김태준 영사가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해요. 말씀해 주세요. 대사관 직원 신분으로 위장해서 나가는 겁니다. 외교관 차량에 타고 공항으로 가는 거죠. 중국 공안도 외교관 차량은 함부로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들키면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김태준 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오후 1시, 저는 대사관 직원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돈가방은 외교 문서 가방으로 바꿔 담았습니다. 손목시계는 그대로 차고 있었어요. 절대 벗을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 2시, 검은색 외교관 차량이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김태준 영사와 경호원 2명, 그리고 저, 총 4명이 탔어요. 준비됐습니까? 김태준 영사가 물었습니다.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대사관 문을 나서는 순간 중국 공안들이 차를 지켜봤어요. 하지만 외교 번호판을 보고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첫 관문은 통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까지는 아직 30분이나 남았거든요. 차는 베이징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 때 뒤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경호원이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뒤에 차가 붙었습니다. 김태준 영사가 뒤를 돌아봤어요. 저 차, 북한 대사관 차량 같은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철호였어요. 틀림없이 그였습니다. 속도를 높이세요. 김태준 영사가 운전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어요. 하지만 뒤에 검은 세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들이 뭘 하려는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갑자기 검은 세단이 우리 차 옆으로 붙었어요. 창문이 내려가며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장철호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총이었어요. 피하세요. 경호원이 소리쳤습니다. 운전사가 급히 핸들을 꺾었어요. 차가 크게 흔들렸고 저는 옆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총소리는 아니었지만 뭔가 차에 부딪힌 소리였습니다. 타이어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공항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분입니다. 10분. 10분만 버티면 됐어요. 하지만 검은 세단은 계속 우리를 쫓았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위험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앞에서 다른 차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차를 막으려는 듯 속도를 늦췄어요. 전방에도 있습니다. 운전사가 외쳤습니다. 앞뒤로 막힌 겁니다. 김태준 영사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어요. 본국에 긴급 연락합니다. 지금 당장 중국 정부에 항의하세요. 하지만 전화를 거는 사이에도 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앞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 공안 차량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공안입니다.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공안 차량들이 우리 차와 북한 차량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검은 세단은 속도를 늦췄어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본국에서 중국 정부에 긴급 항의했나 봅니다. 공안이 우리를 보호하러 온 거예요. 김태준 영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안 차량들이 우리를 에스코트하며 공항까지 함께 갔어요. 검은 세단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10분 후 우리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용 게이트로 들어가 특별기가 대기 중인 경납고로 향했어요. 하얀색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저겁니다. 저 비행기가 다나 씨를 한국으로 모실 겁니다.
김태준 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돈가방을 들고 비행기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세단이 게이트를 뚫고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경호원들이 황급히 저를 비행기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저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비행기 문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뒤에서 장철호의 고함이 들렸어요. 김다나, 끝까지 도망칠 셈이냐?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철호가 차에서 내려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공항 경비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뿌리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집착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장철호, 제가 외쳤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저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유를 선택했으니까요. 당신은 평생 김정은에게로 살겠지만 저는 인간으로 살 거예요. 장철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김다나. 반드시.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장철호가 보였어요.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비행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베이징이, 중국이, 그리고 북한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승무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나 씨, 3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좌석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비행기는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남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향해서요. 2025년 9월 25일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땅이 보였어요. 제가 그토록 오고 싶었던 곳,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김다나 씨, 잘 오셨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탈북자 지원팀 강성태 팀장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악수였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강성태 팀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나누죠. 우리는 공항 전용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갔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강성태 팀장이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안전가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머무시면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요? 네. 다나 씨가 가져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그 마이크로필름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다나 씨를 보호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밝은 네온사인,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모든 게 평양과는 달랐어요. 여기는 정말 자유로운 곳이구나 실감했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강남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고층 아파트였는데 외관은 평범했지만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안전가옥은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거실에는 큰 소파가 있었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으니 안전합니다. 강성태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죠. 강성태 팀장과 요원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돈가방을 내려놓고 손목시계를 벗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이 그 안에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는 도시였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자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을 가로지르고 수많은 위험을 뚫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제가 가져온 마이크로필름과 300만 달러, 이것들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북한의 자유를 위해, 통일을 위해 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성태 팀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요원들도 함께 왔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나 씨가 가져온 마이크로필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건넸습니다. 요원 한 명이 시계를 받아 뒷면을 열었어요. 아주 작은 마이크로필름이 나왔습니다. 그는 특수 장비에 필름을 넣고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였어요.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 금액들, 날짜들이 보였습니다. 강성태 팀장이 화면을 보며 숨을 들이켰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네. 39호실에서 관리하던 비밀 장부입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의 비리, 해외 공작 자금, 그리고 저는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남한 내 공작 대상자들의 암호명입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암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호랑이 7, 독수리 3, 매화 15 같은 암호명들이었습니다. 이 암호명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요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39호실에서 들은 바로는 이들은 남한의 고위 인사들이라고 했어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이죠. 북한이 돈으로 매수하려던 사람들입니다. 강성태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정보네요. 이걸로 북한의 대남 공작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6.25 참 전용사 후손들의 명단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들을 찾아내 매수하려던 계획이었어요. 300만 달러가 바로 그 자금이었죠. 강성태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였어요.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감히 우리 참전 용사들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강성태 팀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6.25 참전 용사의 후손이거든요. 제 할아버지께서 6.25 때 싸우셨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북한군을 막으셨죠.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분들이 피로 지킨 이 나라를 북한이 돈으로 더럽히려 했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성태 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이 정보로 북한의 계획을 막아야 해요.
그리고 300만 달러는 그 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강성태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자유통일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악한 목적으로 모은 돈을 선한 목적으로 바꾸고 싶어요. 탈북민들을 돕고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언젠가 통일이 왔을 때 그들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쓰고 싶습니다. 강성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마이크로필름의 내용을 분석했어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비밀이 낱낱이 드러났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을 때 강성태 팀장이 말했습니다. 다나 씨, 이 정보는 정말 귀중합니다. 국가 안보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강성태 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베이징에서 시도했듯이 여기 한국에서도 다나 씨를 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이 안전가옥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24시간 경호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을 때 강성태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이미 한국의 요원들을 침투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나 씨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떤 요원들인가요? 오래된 잠복 간첩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죠. 평범한 시민처럼 보이지만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입니다. 그럼 누가 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거리 어딘가에 저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장철호가 보낸 자객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끝까지 싸우겠다고요. 북한의 어둠을 밝히고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요. 손목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은 이미 복사되어 안전하게 보관되었어요. 하지만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 무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라, 장철호. 오라, 김정은. 나는 준비되어 있어. 끝까지 싸울 거야. 밤은 깊어갔지만 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자유를 향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2025년 10월 3일 서울.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평양과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강성태 팀장은 매일 찾아와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다나 씨가 가져온 마이크로필름 분석이 거의 끝났어요. 놀라운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구축한 공작망입니다. 다나 씨 정보 덕분에 전모가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루트들이 많습니다. 조직도를 보니 놀라웠어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심지어 시민단체 활동가까지 북한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감시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다나 씨 정보만으로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강성태 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장철호 말입니다. 그가 아직 한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우리 정보원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탈북민 관련 시설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CCTV에 찍힌 몇몇 인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강성태 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바꿨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한 남자가 탈북민 지원센터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걸음걸이와 체격이 묘하게 낯익었어요. 혹시 장철호인가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최소 서너 명이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서울거리가 보였지만 어딘가에 장철호가 숨어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여기 머무르시면 됩니다.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24시간 경호하고 있으니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았어요. 장철호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자네 번호쯤이야 쉽게 알아낼 수 있지.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다나,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와. 훔친 것을 돌려주고 평양으로 돌아오면 내가 최고 존엄께 선처를 부탁드릴 수 있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선처요? 김정은이 저를 용서할 것 같아요? 꿈 깨세요, 장철호. 저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장철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자네가 선택한 거야. 기억해, 다나. 나는 끝까지 자네를 쫓을 거야. 자네가 한국 땅 어디에 숨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찾아보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저를 지켜줄 겁니다. 그 나라가 자네를 얼마나 오래 지켜줄 수 있을까? 한 달? 1년? 우리는 시간이 많아. 기다릴 수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즉시 강성태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장철호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요? 10분 후 강성태 팀장이 급히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기술팀도 함께 왔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기술팀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이나 경찰 내부에 북한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강성태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나 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해요. 네. 그리고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안전가옥으로 옮겼어요.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20층 이상 되는 곳이었는데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여기는 보안이 철저합니다. CCTV도 많고 경비도 삼엄해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강성태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장철호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평온한 날들이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전가옥에서 책을 읽고 TV를 보고 국정원 요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경호원들은 친절했고 제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불안은 계속됐어요. 10월 8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탈북민 관련 정책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호원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다나 씨, 잠시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파트 1층 로비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장철호인가요? 아직 모릅니다. 일단 대피하세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경호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다나 씨, 괜찮습니다. 오해였어요. 문을 열자 경호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은 그냥 이 아파트 거주자였어요. 비슷한 체격이라 잠깐 놀랐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걸요. 매번 놀라고, 매번 숨고, 매번 두려워하며 사는 건 진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강성태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만나고 싶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숨어만 있으면 장철호는 영원히 저를 쫓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강성태 팀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성태 팀장이 안전가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가져왔어요. 다나 씨,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무슨 전략이요? 숨는 대신 공개하는 겁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공개요? 네. 다나 씨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물론 다나 씨 이름과 얼굴은 보호합니다. 하지만 다나 씨가 39호실에서 왔고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으며 300만 달러를 자유를 위해 썼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더 화를 내지 않을까요? 화를 낼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게 다나 씨를 안전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다 아는 사람을 북한이 함부로 건드리면 국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지금처럼 몰래 숨어 있으면 장철호가 계속 쫓아올 거예요. 하지만 공개하면 오히려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빛속으로 나가는 게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개하는데요?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서입니다. 통일부와 국정원이 합동으로 성명을 내는 거예요. 중요한 탈북자가 귀순했고 북한 정권의 비리 정보를 가져왔다는 내용입니다. 제 이름도 나가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39호실 출신 여성 탈북자라고만 밝힐 거예요. 하지만 북한은 누군지 알겠죠. 그리고 북한이 먼저 다나 씨 이름을 공개하면 우리도 정식으로 공개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성태 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나 씨가 녹화한 영상 기억하시죠?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요. 네.
그 영상을 대북 방송으로 송출하고 USB에 담아 대북 전단으로 살포할 계획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나 씨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하는 거예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다나 씨 이야기가 북한 전역에 퍼질 겁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번 주 안으로 시작됩니다. 정부 발표가 먼저 나가고 며칠 후 대북 방송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북쪽 압록강 너머에 평양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질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큰집 식구들, 그리고 평양의 모든 분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자유는 멀지 않아요. 강성태 팀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나 씨, 용기 내세요. 이제 다나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나 씨를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빗속으로 나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정부 발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안전가옥에서 TV를 통해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통일부와 국정원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언론사들과 조율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속보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10월 12일 오전 10시 정부 공식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섰어요. 저는 TV 앞에 바짝 앉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최근 북한 39호실 출신의 고위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 탈북자는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 관련 중요 정보를 가져왔으며 300만 달러의 공작 자금을 함께 반출했습니다. 이 자금은 남한 내 공작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이 용감한 탈북자의 결단으로 저지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자료 화면이 나왔어요. 39호실 건물 사진, 돈다발 이미지, 마이크로필름 사진 등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이 탈북자는 자신이 가져온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자유통일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이 기금은 탈북민 지원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이 용감한 탈북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북한 정권의 비리와 대남 공작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순간 인터넷이 폭발했어요. 뉴스 사이트 댓글창이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영웅이네. 300만 달러를 혼자 안 쓰고 기부하다니. 북한 정권 떨고 있겠다. 이 사람 보호 철저히 해야 한다. 물론 의심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진짜 맞나? 정부가 조작한 거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강성태 팀장이 전화했어요. 다나 씨 봤죠?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네, 봤어요. 이제 북한 반응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마 오늘 안으로 뭔가 나올 겁니다. 예상대로 그날 오후 북한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반역자 김다나를 규탄한다. 제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저를 조국을 배신한 매국노, 인민의 재산을 훔친 도둑,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그 비난 속에서 저는 오히려 희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제 이름을 공개했다는 건 북한 주민들도 이제 제 이름을 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김다나. 제 이름이 압록강을 건너 평양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궁금해할 거예요.
김다나가 누구지? 왜 39호실 간부가 탈출했지? 정말 300만 달러를 훔쳤나? 왜 남쪽에 기부했지? 그 궁금증이 진실을 찾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아는 순간 그들도 깨달을 거예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늘 아래서 저는 계속 싸울 겁니다. 북한에도 이 자유가 찾아올 때까지요. 2025년 10월 15일 서울. 정부 발표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아니, 제 주변이 변했습니다. 제 이름 김다나가 이제 북한과 남한 모두에 알려졌으니까요. 물론 남한에서는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인터넷에서, TV에서 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39호실 김다나, 자유를 선택하다. 300만 달러, 자유통일 기금으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여자. 언론이 붙인 제목들이었어요. 강성태 팀장이 안전가옥을 찾아왔습니다. 다나 씨,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무슨 단계요? 다나 씨가 녹화한 영상을 대북 방송으로 송출할 겁니다. 오늘 밤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네. 대북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를 통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USB에 담아 대북 전단으로도 살포할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다나 씨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됩니다. 제가 녹화한 내용이 북한에 말이 막혔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서 했던 고백들, 김정은, 정권의 비리, 39호실의 진실, 자유의 소중함, 모든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팀장님, 저 떨려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나 씨, 이게 다나 씨가 원했던 일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10시, 저는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대북 방송은 TV로 볼 수 없지만 국정원이 특별히 모니터링 장비를 가져와서 들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라디오에서 잡음이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북한 동포 여러분, 이곳은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남한으로 귀순한 김다나 씨의 육성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김다나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39호실 특수 금고과에서 일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제 목소리를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김정은 정권은 인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굶주리는 동안 그들은 수억 달러를 해외에 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충성을 바치는 동안 그들은 여러분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고백이 북한 땅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강성태 팀장이 옆에 앉아 함께 들었습니다. 다나 씨 목소리가 지금 북한 전역에 퍼지고 있어요. 물론 방해 전파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분명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을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추정으로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정도요. 특히 국경 지역과 평양 외곽에서 많이 들을 겁니다. 방송이 끝났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압록강을 건넜어요. 평양에 도달했습니다. 어쩌면 제 가족들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오빠 들었나요? 제 목소리를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북한이 반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다시 성명을 냈어요. 반역자 김다나의 허위 방송에 속지 말라. 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방송. 김다나는 조국을 배신한 매국노. 하지만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제 방송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였어요. 강성태 팀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다나씨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정말일까요? 확실합니다. 우리 정보원들이 보고하기를 북한 내부에서 김다나 이야기가 은밀히 퍼지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몰래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요? 39호실 여자 간부가 김정은의 돈을 훔쳐 남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그 돈을 북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다는 이야기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사람들끼리 몰래 속삭이고 있답니다. 그럼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은 거네요. 물론입니다. 다나 씨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탈출할 수 있다.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날 오후 국정원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회의실에는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다나 씨의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공작망 적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간부가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7명의 북한 협조자를 확인했고 그중 3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곧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른 간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에 기록된 남한 내 공작 대상자 명단도 분석이 끝났습니다. 총 47명의 암호명이 있었고 그중 12명의 실제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장이 물었습니다. 정치인 2명, 기업인 3명, 언론인 4명, 시민단체 활동가 3명입니다. 모두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일단 감시합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다나 씨, 다나 씨가 가져온 정보는 대한민국 안보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나 씨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강성태 팀장이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나 씨, 이제 300만 달러 기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네. 자유통일기금이 정식으로 설립됐어요. 법인 등록도 끝났고 이사회도 구성됐습니다. 다나 씨가 명예이사장이에요. 그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자유통일기금 정관. 서류에는 기금의 목적, 사용처, 운영 방식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금으로 탈북민 지원, 북한 인권 개선, 통일 준비 사업을 할 겁니다. 다나 씨가 직접 감독할 수 있어요. 제가요? 네. 명예직이긴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다나 씨 의견을 들을 겁니다. 다나 씨가 가져온 돈이니까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김정은의 더러운 돈이 이제 깨끗한 목적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김다나. 제 이름을 적는 순간 뭔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어요. 축하합니다, 이사장님. 강성태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나 씨는 북한 동포들의 희망이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안전가옥 발코니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평양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지만 여기서 보는 별은 달랐습니다. 자유의 별이었으니까요. 오빠, 큰집 식구들, 그리고 평양의 모든 분들. 저는 북쪽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제 목소리 들렸나요? 자유는 멀지 않아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저처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들었어, 다나야. 우리도 용기 낼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었고, 북한에서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발코니를 떠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어요. 자유통일 기금 첫 이사회, 탈북민 지원 프로그램 기획, 대북 방송 추가 녹화. 바쁜 일정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유인이었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2025년 10월 20일 서울. 자유통일 기금이 설립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금 사무실이 문을 열었고 첫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탈북민 100가구에 정착 지원금이 전달됐고 심리상담센터도 운영을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기금 사무실을 방문해서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지, 누구를 먼저 도울지, 예산은 어떻게 쓸지 하나하나 결정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장철호가 아직 한국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아침 강성태 팀장이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나 씨, 지금 당장 안전가옥을 나가지 마세요. 무슨 일이에요? 장철호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수상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요? 폐공장 지역입니다. 오래전에 문을 닫은 섬유 공장인데 최근 며칠간 그곳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밤에 불빛이 보이고 차량이 드나드는 걸 주민이 신고했습니다. 그게 장철호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어젯밤 우리 정보원이 그 근처를 정찰했는데 북한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목격했어요. 그중 한 명의 체격과 걸음걸이가 장철호와 일치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밤 작전을 실행합니다. 장철호를 체포할 겁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강성태 팀장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위험하겠죠. 하지만 해야 합니다. 장철호를 그냥 두면 다나 씨는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다른 탈북민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끝내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고 불안했어요. 오늘 밤 강성태 팀장과 요원들이 위험한 작전에 나선다는 게 걱정됐습니다. 그들이 다치면 어떡하죠? 혹시 장철호가 예상치 못한 반격을 하면요? 하루 종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계속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저녁 7시가 됐을 때 강성태 팀장이 안전가옥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전투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조끼에는 국정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나 씨, 곧 출동합니다. 조심하세요, 팀장님.
걱정 마세요. 우리는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위험한 작전임에는 틀림없었으니까요. 팀장님, 제가 불렀을 때 그가 돌아봤습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탈북자일 뿐인데요. 강성태 팀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나 씨,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린 적 있나요? 아니요. 제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싸우셨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을 막아내셨죠. 당시 20살이셨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할아버지의 전후 절반이 전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병상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태야, 나는 북한 정권을 증오한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불쌍하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강성태 팀장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나 씨를 보면서 할아버지 말씀이 이해됐어요. 다나 씨는 북한 정권의 희생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감한 투사이기도 하죠. 목숨 걸고 자유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보셨으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나 씨를 지키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자유를 이제 다나 씨가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장철호 같은 자들이 그 자유를 위협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성태 팀장이 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장철호를 잡아오겠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저는 다시 불렀습니다. 팀장님, 네,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약속해 주세요. 강성태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합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경호원 2명이 있었지만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습니다. 작전은 밤 10시에 시작된다고 했어요. 아직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간절히 빌고 싶었어요. 강성태 팀장과 요원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장철호를 무사히 체포하길, 아무도 다치지 않길 바랐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국정원에서 특별히 설치해준 모니터링 장비에서 무전 소리가 들려왔어요. 작전팀의 통신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해준 거였습니다. 1팀 남쪽 진입로 도착, 2팀 북쪽 배치 완료, 3팀 서쪽 대기 중. 강성태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다. 10시 15분에 접근 시작한다. 목표는 생포다.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되 위험 상황 시 정당 방위는 허용한다. 알겠습니다. 요원들의 대답이 차례로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고 무전을 들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접근 시작. 발소리가 들렸어요. 요원들이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소리였습니다. 공장 외벽 도달. 창문으로 내부 확인 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부의 4명 확인. 1명은 장철호로 추정. 무기는 보이지 않음. 좋다. 진입 준비. 또 다른 침묵.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무전기만 바라봤어요. 진입. 문 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가정보원이다. 움직이지 마. 바닥에 엎드려. 손을 머리 위로.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뛰는 소리,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사람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뒷문으로 도주 시도. 3팀 차단. 확보했다. 용의자 1명 확보. 2명 더 확보. 긴박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앉아 몸을 떨고 있었어요. 4명 전원 확보. 반복한다. 4명 전원 확보. 부상자는 우리 쪽 없음. 용의자 측도 부상 없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장철호 신원 확인 중. 잠시 후 강성태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원 확인 완료. 장철호 맞습니다. 생포 성공.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설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장철호가 잡혔어요. 저를 끝까지 쫓아온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저를 위협할 수 없게 됐습니다. 1시간 후 강성태 팀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다나 씨 성공했습니다. 장철호를 생포했어요. 팀장님,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장철호와 그의 부하 3명 모두 체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다나 씨는 안전합니다. 장철호는 우리 구금 시설에 있고 곧 법적 처리가 진행될 거예요. 장철호는 뭐라고 하나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불법 입국 간첩 활동, 여러 혐의가 명확하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불빛이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됐어요.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마이크로필름은 없었지만 이 시계는 여전히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평양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고 제 투쟁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오빠, 큰집 식구들. 저는 북쪽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해요. 장철호도 잡혔어요.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동포들을 돕고 자유를 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성태 팀장이 안전가옥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다나 씨,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장철호를 신문한 결과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접선했던 협조자들의 명단이에요. 5명입니다. 모두 오래전부터 북한을 위해 일해온 사람들이죠. 누구인가요? 아직 신원 공개는 어렵지만 곧 체포 작전이 진행될 겁니다. 다나 씨 덕분에 북한의 대남 공작망이 거의 와해되고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팀장님, 저 장철호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강성태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왜 만나고 싶으신데요? 할 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요. 강성태 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선해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국정원 구금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엄중한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면회실로 안내받았어요. 작은 방이었는데 가운데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장철호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고 교도관 2명이 양옆에서 호송했어요.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장철호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군, 다나.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서 내 얼굴을 보고 싶었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장철호 씨, 저는 당신을 증오하지 않아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제 사촌 오빠를 숙청했어요. 저를 끝까지 쫓아왔고 죽이려고 했죠. 당신이 한 일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돼요. 이해한다고? 네. 당신도 북한 체제의 희생자예요. 김정은 정권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 숙청당하는 체제에서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냉혹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장철호가 비웃었습니다. 동정하는 건가? 어처구니 없군. 동정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저도 39호실에서 일하면서 느꼈어요. 그 체제 안에서는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처럼 탈출할 수도 있었고, 최소한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당신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죠. 장철호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여기서 반성하길 바래요. 당신이 한 일들을 돌아보고 당신이 섬겼던 체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나한테 설교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냥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북한에도 자유가 찾아올 거예요. 김정은 정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날이 오면 당신 같은 사람들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제가 훔친 300만 달러, 그 돈은 이제 북한 주민들을 돕는 데 쓰이고 있어요. 김정은이 악한 목적으로 모은 돈이 선한 목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진짜 승리예요. 장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어요. 분노도 오만함도 아닌 어쩌면 혼란이나 회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장철호 씨.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강성태 팀장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할 말은 다 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다나 씨, 이제 앞만 보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다나 씨에게는 빛나는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자유통일 기금 사무실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달 지원 신청자가 200명을 넘었어요. 정말요? 네. 다나 씨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탈북민들이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서들을 살펴봤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각자의 고통, 각자의 희망, 각자의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들 모두 도와드릴 수 있나요? 예산이 충분합니다. 300만 달러가 큰 돈이거든요. 몇 년은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김정은의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강성태 팀장이 마지막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다나 씨, 장철호와 그의 부하들이 내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간첩죄로 기소될 겁니다. 유죄가 확실하니까 중형을 받을 거예요. 아마 10수년은 감옥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증인으로 나가야 하나요?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지만 안 해도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다나 씨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증인으로 서겠어요.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 장철호가 한 일들을, 북한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지를요. 용감한 결정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장철호는 감옥에 갔고 북한의 공작망은 무너졌고 저는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북한 동포들을 돕고 자유를 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을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공감하신다면 대한민국에 사시는 게 어떤 기분인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꼭 댓글 작성,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